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락강으로 알아보는 스탠리 큐브릭의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베리 린든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베리 린든, 여기 기표를 흉내낸 자의 몰락,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읽는 상승과 추락, 그리고 그를 지켜줄 수 없었던 것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3단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그래프에서 요 밑에 단계가 일단은 어, 상상계다. 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바깥의 타자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아를 성립시킨 것.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대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언어,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주체에 수용이 되면은 이제 다행인데 주체가 이 봉합을 풀려고 한다는 얘기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풀 수 없는 하나의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미궁으로 빠져든 것이 주체에게 소화가 안 됐을 때 이런 주체가 붕괴되는 상태를 겪게 되죠. 그리고 실제 마주친 주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어벽과 스크린을 세우게 된다라고 간단하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리가 상상계, 상징계에서 베리 린든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요 화면이 맞나?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자, 베리 린든 안에서 베리의 전체 여정은 대타자, 귀족 사회. 여기서 이제 귀족 사회가 된다. 귀족 사회의 상징 체계를 흉내내려고 침투하려는 시도이며 여기 이게 이제 대타자로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주체로 들어가겠다. 요 귀족 사회를 성공적인 주체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린든 베리의 목표가 되겠죠. 결국 그 상징계가 텅 빈 것이었다는 사실이 신체에 새겨지는 과정이다. 베리 린든이 결과적으로 뭐 이 영화는 이 리뷰는 이제 스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게 큰 반전이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양아들에게 결투를 통해서 다리에 총알을 맞게 되고 이제 불구가 되게 되죠. 상상계 아일랜드의 노라와의 첫사랑, 그리고 조작된 결투, 그리고 나르시스적인 자아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작은 마을 단위의 순진한 어떻게 보면은 벨이었다. 그러다가 사실은 린든이 그 영화에서 여배우 이름이 마리사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그 마리사 안데르손인가 하여튼 되게 예쁜 여배우 나오는데 그 여배우가 사실은 린든 백작 부인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성을 따서 벨이 린든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벨이 뭐뭐뭐예요. 이름이 벨이고. 그래서 상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7년 전쟁 그 30년 전쟁인가? 7년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센 군의 들어가기도 하고 영국군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중 간첩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래서 군대, 도박, 린든 백작 부인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린든 백작 부인과 만나게 되고 베리 린든이라고 하는 귀족으로서의 새 기표를 획득하게 된다. 귀족 신분에 편입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또한 오인 위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계에서는 사실은 균열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들 브라이언 그 베리 린든 백작부인과 백작부인은 이제 그 전에 어, 윌링턴 경이라고 해서 이제 양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양아들 말고도 이제 브라이언을 낳게 된 거고 이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브라이언이 이제 있었는데 말을 타다가 이 아이가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윌링턴 경 그 양아들이 베리 린든에게 결투를 신청을 하죠. 그랬는데 여기서 사실은 베리 린든이 자기가 진짜 귀족이 된 것처럼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총을 쏘는 장면에서 이 윌링턴 경우 양아들이 베리 린든의 양아들이 그 저기 뭐냐 긴장해서 토를 하잖아요. 그 으액으액 하면서 그래가지고 비발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오발탄을 쏴버린 거죠. 그럼 한 방에 날아간 거잖아. 그럼 베리 린든의 배 보면은 그냥 얘를 그냥 갖다가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린든도 거기서 뭐야 기사도를 보이죠. 한 방을 그냥 딴 데다 쏴버리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떤 의미로서는
베리 린든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사도적인 측면이었고, 저는 그 장면 굉장히 베리 린든에서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때 웰링턴이 화해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총을 들어서 베리 린든을 갈겨버리죠. 그런 다음에 베리 린든 다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야? 본인이 그토록 열망했던 귀족 사회의 기사도와 희생 정신과 그런 어떤 상류층의 어떤 그런 진짜 명예의 추구를 본인은 그 순간에는 추구를 했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돌아온 거는 총알이었다는 거죠. 어,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1부 상징기에서는 아일랜드의 첫사랑이었고, 사촌 노라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그 연적과의 결투.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큐브릭이 이 장면에서는 조금 이게 그, 그 핸델의 사라방들을 이렇게 가볍게 똥똥 또똥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웃기게 희화화를 시키는 게 보여요. 큐브릭이. 그리고 베리가 갖는 자기 이미지. 나는 이제 명예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점이었는데, 뭐 도적한테 털리고 이러면서 그가 속한 상징계의 세계가 만만하지 않고 사실은 막장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부 상징계에서는 프로이센 군에 입단도 했다가 또 영국군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도박판에서 돈도 좀 딸다가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귀족 사회로의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죠. 뭐 스콜세지 감독이 이 장면에서 베리와 린든 백작 부인이 만나는 장면에서 아마 슈베르트의 그 무슨 딴딴딴딴따단딴 그 음악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 장면을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칭찬을 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베리 린드는 여기선 승승장구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진짜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짜 귀족들은 그 귀족의 기표만 흉내낼 뿐이에요. 이게 허울 뿐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속하는 귀족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뭐 귀족은 그냥 허울 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쿨한 태도인데 베리 린드는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더 목을 마르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귀족들은 카드 놀이 하면서 해요. 나 귀족이야. 근데 나 귀족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기표 놀이만 한다라는 거 알아. 이미 돈 많고 힘센 자들이 여기서 진짜 귀족인 걸 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 뭐 우리는 그냥 귀족일 뿐이야. 그런데 베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귀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되겠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균열의 전조고, 그리고 얘가 양아들을 사실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 양아들을 뒤에서 때리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장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어 넘길 텐데 귀족이라면 얘는 거의 뭐 결투를 벌이잖아요. 거의 막 MMA를 찍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총알을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사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는 양아들의 총알이었죠. 자, 아들의 죽음과 결투의 패배. 어떻게 보면은 아들 브라이언의 죽음은 상징계 내부의 벌에 가깝다. 이게 사실은 뭐 저와 클로드가 해석한 이런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이언은 베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순수한 애착의 대상이다. 베리가 상징계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얻은 유일한 진짜였던 거죠. 왜냐하면 린든 백작 부인의 피가 흐르니까. 대상 A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아이의 죽음은 우연하지만 서사적으로는 베이리의 과잉된 욕망에 대한 응보처럼 배치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큐브릭과 이 글의 원작자가 참 잔인한 거죠. 이는 그리스 비극의 네메시스 구조, 오만, 휘브리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징에 가깝다. 왜냐하면 실제의 노출이라기보다 상징계에 작동하는 도덕적이고 서사적인 인과율을 이 사람이 사실은 너무 어겼다라는 거죠. 다만 이 사건이 베리에게 미치는 심리 효과는 우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큐브릭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쌓아온 모든 사회적 가면이 무의미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와의 조우라기보다 상징계 자체가 그에게 아무 위안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굉장히 섬찟한 장면이었는데 마리사 안 베르손인가 아마 그 린든 백작 부인이요 배우가 굉장히 텅 빈 눈으로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고 베리가 완전히 술에 고주망투돼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끌고 그 두 명의 하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장면이었다. 결투에서의 패배. 이게 사실은 진짜 실제와의 조우였다는 거죠. 잠깐만요. 좀 기네. 내용이 좀 많네요. 오늘 좀 길어지겠다. 베리는 결투에서 첫 발을 허공에 쏜다. 그가 여전히 상징계적 관습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양아들 블린턴 경은 윌링턴이 아니라 블링턴이었네. 그 관습을 지키지 않고 베리를 쏜다. 여기서 베리가 마주하는 것은 상징계가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대타자 자체의 결여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이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얘는 이걸 지키고 싶었어. 이걸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돌아온 거는 꽝이야. 그가 평생 흉내내며 편입하려 했던 귀족적 명예 자체가 사실은 아무 보장도 없는 텅 빈 형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그 응보는, 그 결과는 다리에 총알이 박히는 방식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이 패배로 인해 그는 다리를 절단당하고 결국 귀족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되어 상징계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실제와의 조우가 상징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구조죠. 아들의 죽음은 상징계 내부의 네메시스라고 본다면은 결투에서의 패배가 사실은 진짜 대타자를 융합하지 못한 자아의 붕괴였던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폭로로서 그런 어떤 상징 체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지켜줄 수 있었나? 정상적인 방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늘 계속 얘기했지만 자아가 붕괴되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환상벽과 스크린벽을 세워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환상은 결여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가려주는 스크린 역할이래요. 그러나 베리에게는 이 스크린 자체가 없다. 그는 귀족 신분을 진짜로 소유하려 했지 이것이 사실은 기표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실제와의 조우가 응답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이라고 해서 귀족의 그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진짜 귀족들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가짜인 베리가 더 목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귀족들은 그 신분이 상당 부분 형식과 껍데기임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베리 린든 자체는 완전히 그것을 믿고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정당성을 거기다 맡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방편, 제거된 생톰. 이제 생톰은 뭐냐면은 어,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쓰는 거는 창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맛이 가기 완전히 미치고 싶지 않아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겐잡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글을 쓴 이유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승인이 아니라 내가 미치지 않고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생톰의 본질인데 한번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결여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결여주의를 도는 자기만의 반복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생톰이라는 얘기예요. 베일에게 유일하게 이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은 아들 브라이언이었다. 그리고 신분 명예와 무관한 순수 애착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풀려버리게 되자, 사라지게 되자, 인과율에 따라 사라지게 되자 이 사람은 사실은 실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환상과 생텀이 이 베리 린든을 지켜주는 어떤 지점이었는데 이것을 다 사라지게 했을 때 최후의 결투 장면으로 갔을 때 어떤 사태를 마주치게 되느냐에 대한 것이 사실은 베리 린든의 이야기였다. 무엇이 그를 실제로 떠올렸나? 사실은 계급적 트라우마였다. 근원적 결여의 최초 시점. 베리는 애초에 몰락한 소지주 가문 출신이었고 아버지도 일찍 여의었고 아일랜드라는 주변부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가 상징계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이 최초의 결여를 메우려는 욕망이 그를 떠민 것이었고 대상 A를 쫓는 전형적인 구조였던 거죠.
충분함을 모르는 향유의 논리. 요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손. 요것도 뭐 괜찮은 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광이 향유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베리 린든 이렇게 한번 리뷰 아닌 리뷰, 뭐 분석 아닌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리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큐브릭 저는 이 작품을 항상 생각을 하면은 큐브릭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아함과 어떤 화려함, 그러면서도 정말 큐브릭 특유의 그 얄짤없음이 보이는 그런 아주 걸작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콘텐츠도 준비를 해보고 또 락강 공부도 하면서 과연 이게 락강식으로 해석이 될까? 그래서 막 클로드를 막 쥐쪼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그럴듯한 해석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큐브릭 락강으로 읽어보는 큐브릭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베리 린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뭐 이렇게 어, 다른 작품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또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